자, 오늘의 세 번째 시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지난 2시간 동안은 도시개발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 많아서 어렵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즉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어떤 절차에서 시행되는지 그 사업 시행 절차를 쭉 다루겠는 것 이게 바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즉 어디가 도시가 만들어지거나 하면 여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지역에 뭐가 나타난다? 노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개발한 게 아니라 여기는 먼저 개발하고 여기는 나중에 개발하고 그럼 나중에 개발한 데는 아직 신도시지만 예전에 만든 건 구도심 있잖아요. 그 구도심 같은 데는 아무래도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죠. 그런 지역은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만 골라가지고 거기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노불량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건물을 져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라는 이러한 사업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 한다?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럼 정비사업이란 종전에 있던 노불량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져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이게 정비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사업은 어떤 절차에서 시행되는지 그 절차를 다루는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요거 내가 이룬 꿈은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꿈을 이뤘단다. 무슨 꿈을 이뤘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 꿈, 공인중개사 합격이라는 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 저 사람도 저 시험 붙었네? 둘 중에 하나면 그게 평가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은 왜 그렇게 평가되냐? 공인중개사 시험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사람도 붙었네? 뭐 별거 아닌 거 붙었네? 이런 사람 있죠. 또 한 사람은 야 공인중개사 시험 그거 고시시험같이 어렵다는데 그거 붙었다네? 그러니까 어우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붙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까? 저 사람도 저거 붙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내가 똑똑할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도 붙었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저 사람이 이룬 꿈은 이 사람한테 뭐 준다? 새로운 하나의 또 꿈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도 전 목표를 이뤘는데 나도 한번 저거 해볼까? 라는 하나의 소중한 꿈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붙으셔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보고 저거 내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달려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시험에 붙어야 다른 사람한테 소중한 꿈이 됩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지금부터 책에 들어봅니다. 좀 전에 이 정비법은 상당히 복잡해서 어렵다 그랬죠. 왜? 보세요. 사업 시행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까 좀 전에 봤던 무슨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상당히 내용들도 많고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 이 법에 보면 용어정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에서도 약 한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되니까 용어정의는 정확하게 숙제를 해 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용어정의. 그 다음에 본론 내용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바로 이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뭐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자, 그럼 원래 법제문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한번 법을 그대로 번역해 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바로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의 두 가지야.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점을 뭐하자? 정비하는 법 이런 뜻이죠. 도시 환경이 또는 주거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만 다시 정비하는 법.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때 정비한다는 뜻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노불량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므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걸 바로 정비라는 말을 쓴단다.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할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왜요? 자, 이 정비사업이라는 건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될까? 인천광역시에서는 안 할까요?
부산에서는 안 할까요? 광주에서는 안 할까요? 대전에서는 안 할까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통 도시라고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에서는 노후불량 거치물이 밀집된 지역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런 지역만 골라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한마디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이렇게 하여라라는 기본 방침을 최고대빵누가 국장이 수립해 두는 겁니다. 자, 봐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너희들 지역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두 번째 거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립해라는 방향만 제시한 게 바로 기본 방침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게 제일 먼저 나오면 저 기본 방침을 보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장 이 사람들이 지들 지역에다가 이제 뭐 수립한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이때 조심할 거, 이 기본 계획은 군수는 수립하지 않아요. 군수 날에는. 지금 우리 관악구의 장이 몇 명 있었죠? 다시 한번 관악구의 장 하면 몇 명이 떠올려야 돼? 6명. 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 있었잖아. 이 중에 누구는 군수는 도시 주거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기본 계획이란 도시같이 발달한 지역들, 개발된 지역들 여기다가 현재 개발된 이 지역을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어디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건지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기본 계획입니다. 그럼 기본 방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한 거고 기본 계획은 자기 관악구역 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어야 되고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기본계획이다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은 누구는 수립하지 않는다? 시골 영감님, 군수는 수립하지 않아요. 왜? 군 지역은 그렇게 개발된 지역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군 중에서도 군주 속에서도 읍지역은 그래도 개발된 지역이야. 군청이 있는 지역이 보통 읍지역이죠.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지만 나머지 면지역들은 별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군 전체로 본다면 별로 개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고 장차 그런 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까? 이런 계획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게 군 지역이고 나머지 도시 지역들은 다 수립하는 게 바로 기본 계획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이제 기본 계획에서 뭐 들었죠?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를 들여다봤더니 어디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희망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들여다봤더니 어디 가면 되죠? 자, 보세요. 여기 있는데 지금 산자락 밑에 있는 여기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동네 문제가 있구나. 또 어디도 여기 도심 한가운데만 오래돼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이런 지역도 있구나. 또 어디가 있죠? 여기 아파트 단지를 들여다봤더니 이거 1970년대 지은 이거 5층짜리 주공아파트 1970년대 지은 5층짜리 주공아파트 바로 여기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그러면 달동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가나 또는 이런 일반 주택들이 밀집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 지역들 또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데를 뭐라 부르더냐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지정합니다. 장차 정비 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게 바로 기본계획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럼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 이게 드러났죠. 그럼 이 중에 어디가 제일 심각할까? 그 중에 들여다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 아파트 단지가 제일 문제가 많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뭐죠? 정비 사업이라는 걸 시행해야 되겠다. 여기부터 때려보시고 새로 짓자라는 사업이죠.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을 우리가 뭐라 하죠?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여기다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이 안에서 정비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이거죠. 여기부터 정비구역이 시행되면 그 안에서 정비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정비 사업 시행이 되죠. 그런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또 계획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계획?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이 뭐죠? 아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전체에 관련된 겁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어디가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희망상을 계획으로 수립한 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고 그중에 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심각하니까 여기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정비계획이라는 것부터 먼저 수립합니다. 이건 누가 수립할까? 바로 여기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여기가 바로 서초구인데 서초구 구청장이 자기가 일단 뭘 수립한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걸 입안해가지고 들고 누구한테 올라갈까? 서울특별시한테 가지고 가죠. 그래서 서울특별시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아파트 단지가 너무 낡아 빠져가지고 아무래도 붕괴 오르겠으니까 여기부터 재건축 사업을 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를 뭐로 지정해 주세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서울특별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그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서울특별시 괜찮다.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정비계획 따라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지정해주마? 정비구역을 지정해주마. 그래서 이걸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둘로 나눠진 다음 서초구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서울특별시한테 가지고 올라가면 서울특별시의 정비구역이라는 걸 여기다 지정해주면 되더라. 그럼 지정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으니까 뭐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자 그랬더니 사업 시행자는 또 여러 명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정리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시행자가 누구다? 바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겁니다. 정비사업 조합.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구성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회가 먼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게 설립이 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정비사업 조합. 근데 여기는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추진위라는 걸 먼저 구성하고 그 자들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더라. 이 정비법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또 시행자가 할 일은 뭐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좀 전에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그랬죠? 실시계획이라 그랬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실시계획 그렇게 있었죠. 여기는 실시계획을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사업시행계획서라고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대로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이걸 들고 시장군수청에 가져가서 뭘 신청합니까? 이거 사업시행계획서 요대로 하려고 하니까 요대로 할 수 있도록 뭐 내주세요? 인가 내주세요. 라고 인가 신청을 하죠. 이걸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겁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뭔다? 그 사업시행계획서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이거죠. 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 계획을 뭐라 부른다?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한다. 그걸 가지고 시장 군수 등에게 가져가면 시장 군수들이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괜찮네. 알았어. 그렇게 해도 좋아. 라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여기는 사업에 들어갔더니 잠깐 사업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더라. 자, 사업에 들어가려면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자를 뭐라 부른다? 시공인자를 선정해야 된다. 당연히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시공자 선정하는 걸 먼저 하자. 그럼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가 할 일은 뭐죠? 사업을 시작한 지금도 시공자도 그자가 이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겠죠. 또 하나, 뭐도 할까? 임시거주시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달동네라든지 또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이 지역에 누가 있단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이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달동네에 살고 있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 여기 달동네 말고 여기 허름한 동네 이곳에서도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래, 니들 나가. 주변에 뭐 있으면 임대주택 있어? 그럼 이 주택에 들어가. 전셋집 있어? 주택자금 융자세를 줄게.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다 들어가지 못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고 나머지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남는 분들은 어디다 집어넣어줄까? 그게 바로 임시거주시설 설치라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시설을 이 나머지 못 들어간 사람들 집어넣도록
그거를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한 야 좀 내놔라. 여기다 저 사람들 나와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임시주택을 여기다 지려고 하니까 니들 땅 좀, 니들 시설 좀 사용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시 거주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토지 수익자 무슨 건축물 수익자들 돈 버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노블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취득 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만 여기다 실제로 재건축하면서 가운데 도로를 새로 내야 돼. 그럼 이 안에 가진 사람들 있죠? 이분들한테는 보상비 주고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야 미안하지만 니들한테는 새로운 아파트 못 주겠다. 미안하지만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니까 공원 주소할 땅이니까 니들 돈 받고 떠나라. 바로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취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다른 법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도시에서 수용 또는 사용이란 말을 썼었어요. 그건 무슨 말 쓴다? 수용이란 말을 쓰거든. 근데 여기는 또 취득이란 말을 써요.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니라 취득 또는 사용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말일까? 예,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건데 같은 말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취득이라는 건 우리가 법률용어야 취득이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첫째는 협의 취득이란 말이 있고 협의에서 취득하는 거 협의 취득 또는 강제로 주는 걸 뭐죠? 협의 취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강제 취득이라는 게 있죠. 그럼 원칙은 어떻게 취득한다? 협의 취득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취득이 뭐죠? 그 토지주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여기다 이런 공공설을 설치하려고 꼭 필요해서 당신 땅을 꼭 강제로 사야 되겠는데 자 얼마 드리면 좋을까요? 보상비에 관한 협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흥정이 됐어. 그러면 취득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취득하는 걸 협의 취득을 하죠. 문제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수익자는 평당 1,000만 원 달라는데 사업자 인정청에서는 무슨 1,000만 원씩이나요? 500만 원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서 500만 원 드릴게요. 토지 수익자는 무슨 소리야? 1,000만 원 주의자는 못 나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때 안 되죠? 더 이상 협의 취득이 안 되죠? 그때 강제 취득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뭔다? 이걸 우리가 흔히 수용이라는 말이 여기다 쓰는 겁니다. 따라서 취득과 수용을 엄밀히 따진다면 취득이 더 넓은 개념이고 수용이 더 좁은 개념이에요. 그중에 특히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중에 강제 취득을 다른 말로 수용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취득이란 말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중에 강제 취득만 수용이라는 말을 쓰자.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이라고 했는데 그걸 취득 또는 사용이라는 말을 써도 같은 의미예요. 어차피 강제 취득하는 수용 들어가려면 사전에 반드시 뭐부터 한다? 협의 취득부터 먼저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취득은 문제예요. 보상비 얼마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거 받으실래요? 그럼 도장 찍으실래요? 먼저 협의부터 해보고 그래도 안 통한다? 할 수 없이 그때는 강제 취득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득이라는 이 개념은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을 다 쓴 것이고 그중에 수용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수용만 쓴 것이지만 사실은 보상비 주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강제로라도 도로 만들고 공원 주성하려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취득 또는 사용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 여기 수용 다음에 사용이란 말을 같이 쓸까? 왜? 취득 또는 여기 사용 또는 수용 또는 사용 이런 말을 쓰잖아. 이 아까 언뜻 말씀드렸었는데 왜 수용자 옆에 사용자가 붙어버리죠?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법에서는 항상 수용자 옆에 사용자는 꼭 붙어 다녀. 같이 붙어 다녀. 자, 의미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다 뭐 만든답니까? 도로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여기다 도로 이렇게 만들 거래. 그럼 도로 내고자 하는 이 부지 있잖아요. 이 해당 부지는 무슨 대상이야? 당연히 이건 수용 대상입니다. 강제로 돈 주고라도 이건 뺏을 수밖에 없는 수용 대상이 되는 게 맞죠. 물론 협의 취득부터 하고 안 되면 강제 취득인 수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도로가 어디에 나 있을까? 예, 기존 도로는 여기에 이렇게 나 있었대요. 그럼 기존 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진입도로 있어야 될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야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이다 공사하는 덤프트럭이 들락거려서 그런 흙 같은 거, 돌덩어리 같은 거 나온 거 파가지고 딴 데 버리러 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뭐들요? 임시 도로, 임시 통로. 여기다 임시 통로를 쓸 수밖에 없죠. 또 공사하려면 각종 자재들 같은 거 쌓아야 되잖아요. 모래자가 시멘트 공사 현장에다 쌓을 수 없으니까 요 옆에 있는 땅 여기다가 모래자가 시멘트 이걸 뭐로 쓴다? 재료 적치장이라고 그러죠. 재료 같은 걸 쌓아놓는다. 적치장, 재료 적치장 이런 거로 임시 통로로 쓰거나 또는 재료 적치장으로 누구 걸 옆에 있는 남의 땅을 요걸 당분간 언제만 이 도로 내는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이 땅들은 뭐 할 수 있단다? 요거는
사용할 수 있더라. 이걸 다른 말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 해당 도시군 개설 부지, 저 도로가 내고자 하는 이런 해당 부지는 수용 대상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이런 임시통로나 재료조처를 수용한 이 땅들은 뭐다?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만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 물론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동안은 뭐 내야 돼? 사용료. 사용하고 쓰는 사용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료 주고, 이거는 보상비 주고 뺏는 거고, 옆에 있는 땅들은 사용료만 주고선 사업 시행 기간만 썼다가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이거는 원사포고 시키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란다? 일시 사용. 그래서 수용이라는 말 옆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사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거고, 여기 있는 소유권 있죠. 그걸 영부에 뺏는 거죠. 소유권을 영부에 뺏어가지고 보상비 주고 뺏어서 도로 만드는 거고, 옆에 있는 땅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만 네 걸 쓰자라고 해서 그걸 일시 사유란 말을 쓴단다. 그래서 수용 옆에는 항상 사용의 말이 같이 붙었다는데, 둘 다 공통점은 강제성을 갖는다는 거, 강제를 갖는 거. 차이점은 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것이고, 사용은 점유권만, 이 사람이 쓰고 있던 그 점유권만 일시적으로 당분간만 사업 시행 기간 동안 뺏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둘 다 강제성을 갖는다는 공통점이다. 여기까지죠. 자, 여기서 취득되는 사용이라는 게 벌어지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끝났어?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필요한 조치 해놓고 이제 뭐 들어간다? 분양 신청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그 인가받은 그 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들고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자, 조합장이면 조합원들에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1번 분양할 때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말이죠. 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우리가 뭐 받았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라는 이걸 받았습니다. 드디어 종전했던 토지거점을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져도 된다고 뭐 받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라는 얘기야? 이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드세요? 이 내용의 핵심 뭐죠? 이게 사업비 얼마 정도 대략 들어갈 건지, 이 정비사업 부시고 새로 짓는데 얼마 들어갈 건지,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자기 분담금이 책정될 것인지, 대략적인 분담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대략 요 정도 여러분들이 분담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25평짜리 아파트 철거하고 30평 아파트로 만들어줄 때 대략 요 정도만 추가 분담하신다면 이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 한번 분양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걸 분양청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은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사람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요한 주제 끝내놓고 이제 분양신청 들어가요. 그럼 분양신청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죠. 분양신청 하시는 분들은 누구죠? 사업 시행 계획서를 들여다본 거죠. 그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서를 봤더니, 아, 요런 비용만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겠다고, 사업 시행하는 거 괜찮겠는데? 이 정도면 여기 분양, 나중에 내가 분양청해도 별 문제 없겠는데? 그러면 이제 토지 수자들이 뭐 들어간다? 분양청 하겠죠. 물론 일부는 분양청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기 분담금이 너무 높아. 이 정도 부담해가지고는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낸다고 대출금도 한도가 있고, 또 하나 요새 이자도 뒤지게 비싼데 이거 괜히 이자 물어내다 보면 나 그냥 허브적거리다 끝날 것 같아. 에이, 나는 안 할래. 너무 비싸서 안 하겠대. 그중에 일부는 분양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일부는 분양신청, 대부분 분양신청 하시죠. 근데 일부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 이유 때문에. 그러면 분양신청 안 들어온 사람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너는 안 한다고? 알았어. 돈 줄게. 떠나. 원래 그쪽은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만약에 분양청 들어왔어? 그분에게는 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게라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바로 무슨 게?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이란 분양신청 들어온 자들에게 너는 몇 등 몇 호 줄게, 너는 몇 등 몇 호 줄게, 너는 몇 등 몇 호 줄게, 그 동호수를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 땅 주고 너한테는 저 땅 줄게라는 이걸 확정시키는 게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하고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요 차이점이 뭘까요? 요거 잘 봐요. 요 흐름이. 관리처분 계획하고 사업시행 계획서의 차이점은 분양신청 전의 계획이냐 분양신청 후의 계획이냐, 요 차이점이에요. 요 차이점이. 그럼 분양신청 전에는 뭐부터 한다?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노리는 거죠? 이 사업시행 계획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분양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분양했다는 걸 가지고 와서 시장수석에 인가받는 거거든. 따라서 이때 요 인가받는 요 내용은 핵심 포인트가 뭐더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 시행 계획서가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사람들이 뭐죠? 분양 신청 안 하게 돼 있죠. 그럼 분양 신청 안 들어오면 사업 시행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분양 신청 들어가기 전에 사업 시행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 계획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도록 좋게끔 포장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근데 문제는 드디어 그걸 보고 사업 시행 계획서를 보고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줄게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이거든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 들어가려고 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관리처분 계획은 실제로 분양 신청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핑크빛 분당 아니고 엄중한 현실을 적용한 그런 계획입니다. 즉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줄게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거든요.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는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줄게라는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은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줄게라는 계획이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선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는 정비사업비하고 여러분들이 부담될 자기 분담금 금액하고 요 관리처분 계획 여기에 들어있는 정비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분담금하고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어디가 더 높을까요?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는 정비사업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있는 정비사업비하고 어디가 더 높을까? 통상 이쪽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왜요? 저쪽은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계획서였잖아. 자, 여러분 요 사업 정비사업비 요것밖에 안 들어가요. 봐세요. 부담 얼마 없어요. 이거 짓는데 그렇게 부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양청 하세요. 하고 분양청을 받으려고 만든 계획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또 여러분들에게 핑크빛 무대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분양청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물에 걸린 고기와 똑같은 시세가 된 겁니다. 이제는 분양청 하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들어왔잖아. 그럼 이 사람 뭐 한단다? 냉엄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야. 아까는 정비사업비 얼마라고 했는데 요새 물가도 올랐고 어쩌고 저쩌고 찾아가지고 뭐랍니까? 그런데 말이야. 정비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 됩니다. 또 여기서는 정비사업비가 낮게 책정되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분담금도 낮아집니다. 정비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도 당연히 조금이죠. 자기 분담금이라는 게 조합원들에게 각각 얼마씩 돈을 낼 거냐. 정비사업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정비사업비가 5천억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죠? 그 5천억을 나눠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3천억만 내셔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천억 어떻게 됐죠? 그건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만 그건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거고 일반 분양금이 적거나 그 분양가가 낮아지면 결국 여러분들이 부담할 금액은 높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돈을 다 정비사업비를 여러분들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분양에서 들어온 대금 중에 수익금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만큼은 줄여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분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서에서 여기는 사업비하고 관리처분 계획과 같은 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에서 여러분들 분담금 규모하고 요때 분담 규모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서 그런 정비사업비나 분담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아져요. 그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 문제점이라는 거. 또 하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바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대로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너는 몇 돈 몇 호 주고 너는 몇 돈 몇 호 주고 너는 몇 돈 몇 호 줄게 이게 정해졌잖아. 그럼 뭐 한단다? 이제는 그 계획대로 지키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유수할 수 없다. 이제 철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경축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저 아파트 조만간에 다 철거해야겠구나. 드디어 정들었던 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저 집이 드디어 사라지고 마는구나.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바로 기존 건축물의 사망 선고를 뭐라고 한다? 축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하더라. 그거예요. 인가구 시간 하면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다 부셨어. 새로 짓죠? 그걸 뭐란다? 시공. 공사하죠. 다 졌어. 시공. 그 다음에 시공이 제대로 했는지 하접시 졌는지 뭐에 대해 준공 인가받고 이상 없어요? 공사하려고 고시하면 새로 지은 건물은 완성이 끝난 겁니다. 자, 문제는 종전에 있던 토지 건축물 부시고 새로 졌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준공 인가받고 공사하려고 고시했죠. 공사 끝난 겁니까?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왜요?
아까 관리처분계에서 뭐 했었어? 약속했잖아. 너는 몇 등 몇 호 주고 너는 몇 등 몇 호 줄게. 이렇게 관리처분계에서 동수가 정해져 있죠? 그대로 새로 완성된 집을 넘겨주는 처분해야 되는데 그 넘겨주는 처분을 여기서 말한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한단다. 우리 환지 방식이라고 좀 전 도시에서 했죠? 그중에 마지막 완성된 새로 조성된 대지를 땅을 그걸 종전의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걸 뭐란다?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환지 처분. 반면에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를 다음날 되면 새로 받은 환지 그게 바로 자익게 됩니다. 즉 종전에 있던 것들 깎아먹고 새로 개발해서 나한테 환지를 줬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되게 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되면 요 새로 조성된 이 환지는 내 땅이 되듯이 여기도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 이거 다 부시고 새로 졌죠? 그래서 완성돼서 새로 이렇게 졌잖아. 그래서 이 중에 여기 있던 사람이 분양 신청해가지고 자기는 이거 받겠다고 무슨 계에서 나왔어? 아까 관리처분계에서 요분한테는 이거 주겠대. 요 토지 수지한테는 이거 줄게 라고 이렇게 정했었잖아. 이렇게 되고 그러면 관리처분계 대로 공사 다 끝나면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는 이게 네 집이야. 이 사람한테 이제는 이게 너희 집이야. 새로 완성된 집을 줘야 되죠? 이걸 말한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있죠? 요거에 대한 요 사람의 분양받은 이 집 있죠? 요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새로 완성된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그래 놓고 이제 후속 조치. 첫째,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아직도 이거 옛날 거로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옛날 등기부야. 이거 싹 까먹게 하고 새로 이렇게 줬잖아. 그럼 이 등기부 정리 새로 해야 되잖아.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일괄 등기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 각각의 분양받은 사람 있죠? 이거는 이 사람 거, 요거는 이 사람 거. 그걸 다시 등기부 정리를 하는데 이걸 뭐 한다? 소유권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소유권 등기하고 그다음에 뭐죠? 종전의 토지 전체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의 차익이 있겠죠. 이 가격의 차익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받는 가격과의 차익, 청산금. 이게 청산금을 받을 거 받고 줄 거 준다. 청산금 징수 지급이란 절차를 하면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나더라. 여기까지가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됐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한데 한번 다시 한번 흐름을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이제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정비법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들 중에 꼭 외워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꼭 외워야 되고. 자, 그건 좀 이따 보고. 두 번째. 잘못 눌렀다. 어디 갔냐? 쭉. 한참 넘어갔다. 조금 더. 자, 여기. 자, 용어 정의 말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장이 우리나라에서 이 정비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각 자기 관할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수립하라는 그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의 관할구의 장들이 군수만 빼고 나머지 도시 지역에 있는 장들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5명이 뭐 한단다? 각각 자기 관할구에게 어디에 노블령 건축들이 밀집돼 있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뭐가 보인단다? 서울특별시에 노블령 건축물들이 어디가 밀집돼 있고 그 중에 어디가 앞으로 정비사업에 시행될 정비 예정구역이다. 거기는 언제쯤 정비사업에 들어갈 거다.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됩니다. 그럼 기본계획에서 장차 정비사업이 될 정비예정구역, 정비계정구역, 정비예정이 나오면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심한 게 요 아파트 단지이고 요 아파트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뭘 지정해야 된다?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부터 수립한다? 이 아파트 단지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건지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입안합니다. 누가죠? 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들이 지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이 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구체계획을 입안해서 그걸 들고 서울특별시한테 가져가죠. 그럼 서울특별시에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여기를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정비계획을 이렇게 입안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정비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계획 내용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들으면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그 안에서 뭐자?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시행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업 조합인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한다는 것. 그럼 추진회가 구성되면 그자가 뭐죠?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들고 시장군수 등에 가져가서 뭐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들여다보고 시장군수 등이 누군지는 좀 이따 나올 거야. 그 다음 시간에 시장군수 등이 그걸 들여다보고 마음에 들어. 알았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가내주마. 사업시행계획 인가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사업시행계획서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잠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시공자 선정이 있어야 되죠. 임시건조설도 만들어줘야 되죠. 필요하다면 취득 또는 사용도 해야 되겠죠. 등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해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뭘 받는다? 분양청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이렇게 인가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더 마음에 드시면 뭐하세요? 분양신청하세요. 그래서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신청 하신 분들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 종전했던 분양신청 들어오게 당신은 이거 줄게, 당신은 이거 줄게, 당신은 이거 줄게 이거 하면 되고 분양신청 안 들어온 사람들은 현금청산해서 떠나보냅니다. 당신 분양신청 안 했잖아. 야, 돈 줄게 떠나. 현금청산 떠나버리고 분양청 들어온 자들에게만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작성해서 시장소에게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이제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거니까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고 기존 건축물 다 부셨으면 새로 짓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다 지으면 돼.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다 지었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제대로 지었는지 준공 인가받고 공사하려고 고시하면은 완성 끝난 건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새로 잘 지었다는 얘기지. 아까 약속했잖아. 관리처분계획서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약속했잖아. 이 약속한 대로 넘겨주는 걸 말한다.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분양 이제 끝났고 사람들 다 새로 지었고 그러면 약속한 대로 너한테는 이거 주기로 했지, 너는 이거 주기로 했지. 관리처분에서 정한 대로 넘겨주는 걸 소유권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 다음 날 되면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있죠? 요거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은 취득을 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안 나타나요. 뭐로 나타나? 옛날 요 아파트로 나타나지 아직 등기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새로 지은 집 이게 안 나타나고 옛날 집이 나타나죠. 등기부 정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해서 새로 완성된 저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먼저 올려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소유권 등기죠. 그러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액이 있을 건데 그 차액만큼을 드릴 건 드리고 받을 건 받으면서 정리하는 걸 청산금 징수 지급을 하고 한단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비사업이라는 건 시행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때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어정의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그건 어떤 것을 다루겠는지 조금 더 들어가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시죠.